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현안, 특히 보수 정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제대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도 저희들이 답을 내드리는 그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힘에서 뭔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획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긍정적입니까? 어찌됐든 장동혁 국힘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야당과 좀 협의를 해봅시다라고 일단 정부 쪽에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어떤 협치라는 차원에서의 제안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제안한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 쪽에서는 받아들일 또는 여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확인된 민심,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많아 보이고요. 양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거든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구두로 얘기를 나눈 거 이외에 이제 문서화 작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최근에 일본이 그 서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내용으로 이제 일본이 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지금 협상이 장기화되는 조짐인데, 그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작 어떤 합의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지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어떤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여야정 협의체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정부 쪽에서는 국무총리, 해당 장관, 그리고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참여하자고 당 대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국무총리가 직접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당과 정부 쪽에서는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거중 조정 또는 정부의 견해를 좀 밝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그 대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특히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커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과 같이 3,500억 불을 현금으로 투자해라,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일본이 합의했듯이 미국 쪽이 캐피탈 콜을 부르면 45 영업일 이내에 그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3,500억 불을 어떻게 현금을 투자하느냐. 그럼 외환보유고를 다 헐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과 통화수합이 체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본은 조금 입장이 틀리죠. 일본은 이른바 무제한 통화수합이라는 게 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 6대 주요 통화 중에 하나죠. 엔화가. 네. 우리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린, 양국 간의 완전히 입장 차이 때문에 장기화되는 것이지, 뭐 야당이 반대해서 내지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상충해서 장기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자, 저도 이제 조금 다른 의견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이걸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국무총리가 주관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용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빨리 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야당 협조를 좀 받을 수 있고 정쟁이 좀 줄어들면 국민의힘이 이익을 보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이익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조건만 맞으면 약간 정치적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좀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국가의 안보에 준하는 수준의 비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지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유했는데 설마 국힘이 밖에 나와서 이걸 뭐 퍼뜨리고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일정하게 정보를 야당과 공유를 하고 또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추진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 때 국힘이 좀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집권 여당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과감하게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너무 낭만적입니까? 저는 그 정도의 신뢰가 양측에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의 정확한 진행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대국의 제안, 뭐 우리도 제안을 넣고 서로 협상이라는 게 서로 제안을 주고받으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민한 정보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유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새어나가지 않고 기밀이 지켜지겠느냐. 일단 그 정도 신뢰가 쌓여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힘이 먼저 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을 내놔야 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야당 요구하니까 혹시라도 뭔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이제 좀 통합적 정치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보면 조금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이 안 남았어요. 예. 사실상 이제 각 당 내부적으로는 선거 준비 모드에 들어가고 있고 어차피 선거라는 건 승부를 내야 되는 게임인데 지금 보면 내년 지방선거 특히 격전이 예상되는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울경 쪽의 선거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집권 여당을 향한 최고 내지는 우선적인 공격 포인트가 뭐겠느냐. 글쎄요, 뭐가 될까요? 저는 그 대선 때도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다 네. 아니면 반미 성향이다 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염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제안이 일단 장동혁 대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수회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할 것이다 이 정도는 제가 전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정자원 이번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러면은 뭐 여당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일견 들고요. 근데 제안을 했으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 정권 흔들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 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야당 측에서 나오는 국정조사는 여당 내지는 집권 세력에 대한 공격이죠. 예, 공세죠. 예.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공세의 일환인 것이고, 다만 정말로 원인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그 100% 책임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뭐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 같은 거를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소중한 국가 정보에 대한 백업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죠. 네, 다만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그 중심이 주어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잡을 거예요. 네, 어쨌든 화재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작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고들겠죠. 하지만 뭐 그런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었던 것은 전 정부의 책임도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정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거와 관련한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네. 목적이 제일 커 보이고, 이번 추석 연휴에 있어서 이른바 어떤 예능 프로가 큰 이슈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예능 출연이 평소 같으면 그게 명절 때 대통령 부부가 시사가 아닌 예능 성격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됐느냐? 바로 이 화재 때문인 것이죠. 국가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화재 발생과 시기적으로 녹화 시기가 조금 겹치다 보니까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던 것인데, 제가 보기엔 국정조사 요구도 이 이슈의 장기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좀 아주 민감하게 또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의 책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좀 총괄적 좀 의무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당의 요구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어서, 국힘과 달라야 한다. 책임의 크기 또 책임을 인지하는 의무감도 훨씬 더 달라야 한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한번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 다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따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가 좀 생산적인 국회로 바뀌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의 척결과 내란 종식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 입법 과정은 속도 있게 추진하되, 다른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가 갖고 있는 원래 역할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 지방선거 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방선거 이전에 집권 여당의 자기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큰 결단을 한다. 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면 뭐 저는 그것도 나쁜 결정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다만 이제 그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거로 이번 그 정기국회 이내에 신속하게 합의 처리하는 거를 조건으로 뭐 국정조사를 받는다. 그 정도는 감안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힘이 좀 변한 것 아니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이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라고 이제 하는 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힘이 좀 뭔가 태도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모드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뭐랄까요, 앞으로 지난 12.3 내란 직후에 있었던 내란을 옹호하거나 뭐 윤석열 편을 들거나 그런 취지의 발언은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적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 수준에서의 발언은. 하지만 국힘 구성원의 모든 사람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중에 툭툭 이렇게 폭탄성 발언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만 대표급에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민심을 의식하고 중도 확장이라는 것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극우극단의 논리로 계속 갔으면 이제 예. 국힘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음.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힘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 아예 집권 여당이 엄청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네. 이런 데 대한 위기감이 혹시라도 대화의 장으로 스스로 좀 나오게 하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겠죠. 아니 그 정당 해산은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 때문이라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더 극한 투쟁으로 가겠죠. 예. 이제 그 논의는 지금 이제 정당 해산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 정당 해산 청구는 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민심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국힘 존재가 차라리 해산이 돼버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실은 중도층에서도 그 여론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랄까요, 그 존재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이른바 중도층에서도 높아요. 근데 네. 다만 현실 정치를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 전에 뭐 해산을 청구한다든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정서적으로 보면 국힘이 해산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이행했을 때 해산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냐? 특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만약 한다면 결국 탈출구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해법이 됩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인정해주고 협치라도 최대한 해보자. 근데 이들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 끝까지 이런 쉽게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처럼 놀고 있다면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도일단처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답을 낸다고 하면 지금 국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해야 하느냐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오래된 단어를 썼습니다만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사실은 협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도 야당에 많이 양보를 해 주십사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해산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가려면 국민적 여론이 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힘 구성원, 특히 그 지도부의 깊숙한 관여 내지는 뭐 정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밝혀지는 뭔가의 팩트가 더해져야겠죠. 그런 거가 있기 전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뭐 조만간 해산 심판을 하기는 조금 상황상 힘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책 선택을 할 거냐, 특히 이제 국힘과의 관계 문제,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나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그래도 양보하면서 갈 만하면 일단 권력은 가지고 있고 정권은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폭넓게 야당과 대화하는 것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좀 지속하면서 채찍질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정도라면
뭔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의 문제와 그리고 국회라는 그 속에 써 있는 제1야당을 어떻게 이제 대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사이에서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지혜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실제 경제 전문가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녹화하는 이 시점이 우리 금요일 오후인데 네. 오늘 주가를 3,600선을 잠깐 돌파를 했습니다. 3,617까지 찍었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직 장 마감이 1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일단 터치는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고 우리가 이제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1,400이 넘지 않습니까? 1,42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하고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이죠. 평소에 보면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와, 그러면은 이제 결국 뭐 단순히 계산하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1달러를 팔아서 1,400원 20원을 받으니까 외국에서는 막 들어와서 한국 주식 살 기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3,600 이상이 올라왔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한데 예전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한국에서 뭔가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달러 값이 엄청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환율이 미치는 작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420원 뭐 1,425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 값이 비싸죠.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420원인데 앞으로는 1,300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그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제 달러 환율 대비 뭐 앞으로 1,500원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만 생각한다면 한국 주식을 살 타이밍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환율의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한데 오히려 최근에 보면 환율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고환율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한국 주식에는 부정적인 요인인 것이죠. 예. 근데 왜 코스피가 요새 오르냐? 뭐 가장 최근에 코스피가 오른 거는 반도체 주가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반도체가 우리가 강국이라는 거, 특히 D램은 우리가 세계 1등, 2등이잖아요. 근데 HBM도 결국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니까 뭐 결국엔 그 수요가 가장 큽니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대미 관세 협상의 장기화와 고환율은 한국 주식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악재만 해소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연말까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예. 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뭐 투자는 대미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내용도 좀 바뀌고 통화 서합도 어느 정도 구조를 좀 갖췄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가. 그래야죠. 예. 그래야 될 것이고 또 미국도 한국도 이게 파탄 상태를 유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럼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 타결적으로 간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자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한미 관세 협상의
뭔가 이 결론이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게 좀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네. 사실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 주식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하십니까? 조금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주식을 살 필요가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일단 주도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그 사실은 주로 외국인들이 사고 내국인들이 팔아요. 그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안타깝죠. 그 개인이 왜 파느냐?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좀 버티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뭐 더 사면 샀지. 그런데 외국인은 사는데 내국인은 팔아요.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주식 투자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사는 그 경향이 한국인들 사이에 그 일종의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점은 좀 안타깝죠.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많이 올라서 득을 보는 게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득을 예.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폭락 장세가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 있다. 그래서 좀 장이 좀 누그러지길 기다렸다가 한번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겠다라고 겁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정작 폭락장이 오면 그게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정작 폭락장이 오면 주식을 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겁나서 못 삽니다. 예. 이게 떨어지는 칼날 같거든요. 예. 못 사요. 그때는 정작. 아, 그때는 정작 못 사고 오히려 지금 한참 이렇게 막 상승할 때는 들어가기가 쉽더라도 예.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한 분 계셨는데 네. 6만 전자, 5만 전자 이러면서 4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감이 왔을 때가 불과 한 6개월 그렇죠. 이내인 몇 것 달 안 같습니다. 됐죠. 예.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에 12만 전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절대 안 팔고 버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6만 원대는 팔았더라고. 아, 그때가 본전쯤 됐었나 맞습니다,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겁이 나서 뭐 9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 5만 원 내려갔는데 그때도 이제 버텨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렵기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다시 쳐다보면 뭔가 좀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방정식 같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주 최근에 며칠 동안은 반도체 장세죠. 근데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서 올 봄에 최저점 찍었다가 여기 3,500, 600까지 올라간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업종의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오른 거는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상장 주식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지거나 적어도 적어질 거라는 이른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고 그 이유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뭐 횟가닥 그 정책을 바꿔서 무슨 얘기야? 대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 잘 되려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좋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네. 갑자기 폭락할 이유는 없어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이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시켜 놓은 거죠. 오히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신뢰를 갖고 있는데 예. 내국인들이 좀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하도 돈을 못 벌어서 이번에 좀 네. 돈 좀 벌었으니까 빨리 빼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숫자상으로는 좀 뭔가 뚜렷한 이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주식 시장만큼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경제 전반에 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민생은 민생과 경제는 별도, 주식은 주식대로 별도 이렇게 좀 다른 길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경제 상황하고 주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로 갈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니케이 225 지수가 48,000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일본 경제가 과거보다 서너 배, 뭐 4~5배 이상 좋아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버블 89년도에 꺼진 이후에 니케이 주가 지수가 뭐 형편없이 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8,000까지 올라왔는데 그 과정은 일본의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만큼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일본도 사실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도쿄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력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네. 한국 주식도 똑같아요. 사실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죠. 우리처럼 이른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거의 30년 이상 지속됐던 세계화가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좀 더 싼 제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싼 물건을 수입해서 사고 뭐 또 지재권 분야는 미국이 강점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역량을 늘려가면서 서로 이익을 보던 게 지금은 다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계 전체적인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역량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이른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뭐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박살날 거냐?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예. 한국 주식이 그러면 수출 잘 되고 세계화가 계속 진행될 때는 한국 주식이 왜 쌌느냐?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주식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의지고 그게 하나둘씩 계속 실천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앞으로 경제 상황과 약간 그 동떨어져서 이른바 디커플링 돼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민생 경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인 견해를 전제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거품이다 아니면 시작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국 주식과 관련해서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고 네. 본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국회의원 중에 한 분도 주식을 안 하신다는 분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은 일단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주식시장도 바라볼 때 이것이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금 주제 선정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원시 의원, 특례시 의원 김민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했던 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때 시체팔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예. 그 실제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어쨌든 아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3개월 아니었습니까? 징역 3개월에 예. 집행유예를 받았죠.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개인 배상도 그렇죠. 해야 되게 이런 민사적인 예. 손해배상도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약 1억 5천만 원을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배상해 줘야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또 항소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민아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되는 것 하나. 그러나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을 과연 정치권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자, 김현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제정신이 완전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을 또 여전히 국힘에서는 지난번에도 제명 조치를 하거나 뭐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똑같이 국힘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자, 창원특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룬다 안 다룬다라고 하는 걸 일단 차치하고 말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아 의원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됐다면 아직까지 시의원직을 유지 못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창원 특례시의 시의원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집행유예가 아니고 선고유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왜 집행유예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형은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대단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징역형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죠. 네. 근데 그보다 훨씬 가벼운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제가 집행유예라고 순간적으로 예, 생각을 예. 했던 것 같은데 선고유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니까 이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확정이 됐으면 시의원직이 박탈되죠.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근데 그 선고유예가 선고돼서 아마 좀 그 선처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선처를 받을 일인가라는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 그리고 저도 그런 표현은 상당히 낯설었는데 자식을 나눈 사이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돈지간에서는 그런 표현을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냐면 내 아들 내지는 딸을 저쪽 집안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면 며느리 사이에서 또 받았으면 애가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예. 근데 사돈지간이라는 의미에서 자식을 나눈 사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고 예. 사돈관계도 아닌 거는 뭐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상한 의미를 담아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면 이제 이 내용은 그냥 그 불륜을 통해서 이를 낳은 거 아니냐 뭐라는 걸까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실제로 그 뭐 혼외자가 탄생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추론이 가능하도록 이제 막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쓴것 용서가 안 같아요. 되는 말을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뭐 20년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 생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 시민단체 쪽에서 이 돈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이 비용을 이제 어쨌든 일종의 기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이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이렇게 나눠준 것이면 뭐 굉장히 좀 온정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가 유지 운영되도록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을 경제 공동체라 하는 것 뭐 그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나눈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야 이거는 완전히 이제 각오하고 한판 붙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한 건데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대단히 선처를 받았습니다만 민사적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물론 이태원 유족들이 청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1심에서 선고된 게 1억 4,300만 원에, 그리고
그 지연 이자가 붙거든요. 민사 판결에는 연 12% 정도의 지연 이자가 붙는데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지연 이자가 몇 천만 원 정도는 더 붙을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훨씬 넘기는 금액을 배상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본인 명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집이 있던 전세금이 있던 뭐 집행할 거예요. 집행 당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혼이 나고도 또 이런 말을 한다? 제가 보기엔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하고 국힘에서는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라라고 이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단죄를 하지 않으면 특히 공인이지 않습니까? 저 선출된 예. 지방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언을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용인을 해주면 계속 이렇게 이제 확대 재생산할 거 아닌가요? 이걸 좀 원천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허위 사실이니까 첫 번째는 법률적인 단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한 발언 때와 똑같은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응당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8개월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 관련한 막말로 뭐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김민아 시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공천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대단히 왜곡되고 직설적인 공격을 하면서 마치 여전사 이미지 이런 거를 갖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또 따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복선이 들어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하면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말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치료를 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신고죄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고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의 고발로도 가능하겠죠. 형사처벌이. 네.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재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당사자가 나서기 어려우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용인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스레드라는 뭐 아마 셔로나온 그 SNS 플랫폼인 모양인데요. 여기에 글을 올려놓고는 문제가 되니까 삭제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은 직접 삭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자,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잘못 썼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올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본인 주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단수가 높은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진짜 겁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덤비고 이러면 도저히 지금 국민 정서상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수정하다가 삭제를 실수로 할 정도면 그거예요. 소셜 미디어 이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또 수정은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메타에서 만든 그 소셜 미디어 아닌가요? 예, 이게 예. 이제 옛날 페이스북에서 개명한 브랜드 이름을 바꾼 메타에서 만든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 소셜 미디어로 알고 있는 또 그 양반 특이하게 그거를 쓰는 모양이죠. 근데 지금 주장을 들어보니까 잘못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망상이라고 이제 한준호 의원도 법적 조치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했고 저작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 당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벌백계로 이렇게 막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과 그리고 논쟁을 해야 되는 그 선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막말하는 김이나 의원이 창원시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요즘 뭐 금융치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김경호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2만 명 이상이 일단 개인 손배를 다 제기해서 예, 일단 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한덕수, 김용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박성재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까지도 아예 다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좀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민하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거구적 발상이 아니라 정말로 쓰레기통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김용남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소의 전략 나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착한 보험과 함께 스픽스에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보험 설계를 직접 해드리고 있는데요. 1644-1226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얼마나 가격이 적정한지 혹시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644-1226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보험 갱신할 때 꼭 필요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여러분들 들고 있다면 그 보장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지 상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1226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견적, 비교 견적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대통령 뮤지컬 김대중 부천시민회관에서 지금 절찬리에 공연 중인데요. 보는 분마다 감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뮤지컬 기획사와 함께 스픽스에서 더보기란 그리고 지금 댓글창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보시면 가성비 아주 좋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런 평가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제가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긴 연휴 동안에 또 에너지 축적하셨으면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실천의 장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